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섭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여보, 119 불러! 구급차 사이렌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71세 할머니. 그리고 2시간 후 의사가 꺼낸 혈액 검사 결과지. 환자분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10kg이 빠지셨어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민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때 14살 딸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침묵 속에 감춰진 잔혹한 진실과 그 침묵을 깬 한 소녀의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윤말자. 71입니다. 오늘도 창밖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의 하루는 점점 더 흐릿해졌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고 냉장고 문을 열고도 왜 열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저녁이 되면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곤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었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도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까먹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아들 민섭은 어느 주말 일찍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민섭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져 있었어요. 민섭은 제 짐을 챙기며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상한 반찬이 몇 개 있었고 밥통엔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민섭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밥은 제대로 드셨어요? 먹었지 뭐.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짐을 싸서 차에 실은 뒤 민섭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집으로 모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나 봅니다. 신경과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섭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말자 환자 보호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섭은 저를 부축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태민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침착한 목소리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3월쯤. 지금은 7월입니다. 정 의사는 차분히 답한 뒤 간단한 기억력 검사와 인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그림을 그리는 검사에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민섭은 옆에서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검사가 끝나고 정 의사는 민섭에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정식으로 치매라고 진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가 의심됩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떨어져 있지만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민섭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 의사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섭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되뇌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않는 것. 네, 맞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신체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지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상태가 유지되거나 천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 의사는 처방전을 끊으며 덧붙였습니다. 3달 뒤에 다시 오셔서 경과를 보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시면 언제든 오세요. 민섭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민섭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나 큰 병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집에서 잘 모시면 돼요. 민섭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치매의 전 단계. 어머니가 점점 더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섭은 아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 모시고 들어갈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민섭은 그게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제가 더 중요했나 봅니다.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방 정리해뒀어요. 고맙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제 짐을 들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와 작은 옷장, 창가의 놓인 의자가 전부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섭은 딸 서윤을 불러 앉혔습니다. 서윤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서윤아,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기로 했어. 응, 알아. 할머니, 잘 오셨어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서윤이 많이 컸네. 민섭은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어머니 건강을 지키려면 3가지가 제일 중요하대.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않는 거.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식사 잘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민섭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섭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집에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몸을 추스르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섭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정 의사가 적어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과도한 활동 금지. 민섭은 그 문장들을 손으로 천천히 짚으며 되뇌었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어머니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민섭은 몰랐습니다. 그 3가지가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빠를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이 바로 곁에 있다는 걸 아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아들 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혜진이 준비해둔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낮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손녀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섭은 매일 출근 전에 제 방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민섭은 안심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편안해 보였으니까요. 혜진도
저를 잘 챙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나물 반찬을 여러 가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혜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 달 전쯤 혜진은 행사장에서 만난 남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 때문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 선을 넘었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들켰습니다. 사진이 찍혔고 문자가 왔습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2천만 원 준비하세요. 혜진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에게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다 깨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혜진의 통장엔 고작 300만 원이 있을 뿐이었고 남편에게 그런 큰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과 집 정리한 돈이 있다는 걸. 아마 5천만 원쯤은 될 거라고 민섭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천만 원만 있으면 스캔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나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섭은 회사 출장으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이틀 뒤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학원에 갔고 집엔 혜진과 저 둘뿐이었습니다. 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녁 9시쯤 혜진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저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을 닫고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책을 덮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혜진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일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조용히 해결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혜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2천만 원만 있으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어머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냐? 혜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순 없었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생긴 빚이에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지금 갚지 않으면 민섭 씨한테까지 피해가 갈 것 같아서요. 혜진은 남편 이름까지 꺼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돈은 못 준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에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니다.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주겠냐? 그리고 내가 진짜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돈은 나중에 민섭이랑 서윤이 쓰라고 아껴둔 거다. 그런데 쓸 수는 없어.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만약 이 일이 커지면 민섭 씨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아, 나도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2천만 원을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정 어려우면 민섭이한테 말해라. 부부끼리 의논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라고요? 그럼 모든 게 끝입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 봐요. 혜진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표정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혜진은 제게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국그릇도 어제보다 작았습니다. 반찬도 김치 한 접시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이 되자 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라. 저는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달라고 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리고 거절한 뒤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절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제 삶이 지옥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아직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섭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혜진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보, 힘들었죠? 저녁 준비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섭은 가방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괜찮았다. 혜진이가 잘 챙겨줬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섭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틀 사이에 조금 야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장 피곤 탓에 자신의 눈이 침침한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혜진은 계속 제게 반찬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고등어 더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어머님, 나물도 많이 드셔야 해요. 민섭은 아내가 시어머니를 잘 챙기는 모습에 흐뭇했습니다. 역시 집안일을 혜진에게 맡기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민섭은 피곤에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섭은 7시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둘러 아침을 먹고 넥타이를 매는데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겠죠? 응, 오늘 회의가 많아서 8시나 돼야 들어올 것 같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섭은 제 방에 들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섭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혜진은 제 방으로 걸어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문턱에 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혜진의 목소리는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알아들으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식탁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혜진이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아침은? 냉장고에 김치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 혜진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말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밥도 국도 없었습니다. 저는 김치 몇 조각을 꺼내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참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오후 2시쯤 혜진이 청소기와 걸레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거실 청소 좀 해주세요. 구석구석 깨끗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거실이 넓어서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숨이 찼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으려는데 혜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화장실도 청소해야죠. 제가 바빠서 못했거든요.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변기와 세면대를 닦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수세미가 자꾸 떨어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서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녀를 맞이했습니다. 서윤은 제 얼굴을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저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8시쯤 민섭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엔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혜진이 준비한 거였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섭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지. 저는 대답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민섭은 그걸 보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청소 좀 도와주셨어요. 제가 일이 많아서요. 민섭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편히 쉬라고 하셨잖아요. 알았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민섭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윤도 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혜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빨간색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홍삼 음료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혜진은 병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병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다 드셔야 해요. 남기면 안 돼요. 혜진은 팔짱을 끼고 저를 지켜봤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병을 열어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났습니다. 다 마시자 혜진이 빈 병을 가져갔습니다. 잘 주무세요, 어머님.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민섭이 출근하면 혜진은 제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식사는 김치와 물뿐이었습니다. 밤마다 홍삼 음료를 마시고 나면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제 얼굴살이 빠졌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이 푹 들어갔습니다.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렸습니다. 서유는 제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밝게 웃던 제가 이젠 표정이 없었습니다. 말도 줄었습니다. 서유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신 거 맞아? 괜찮으셔. 원래 나이 드시면 그래. 혜진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서유는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섭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엔 봉사활동에 갔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잘 챙긴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강조한 3가지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는 걸.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매일 무리하고 있다는 걸. 몸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섭기도 했고,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쯤 끝이 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거실로 나온 혜진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천만 원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스캔들이 터질 겁니다. 남편은 자신을 떠날 겁니다. 서윤도 상처받을 겁니다.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절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다면, 아니면 어떻게든 그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틀 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유는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는 일찍 출근했고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거실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동아리 발표 자료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서윤이 다니는 학교 영상 제작 동아리에서는 다음 주에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환경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리허설을 하고 녹화해 친구들에게 보낼 예정이었어요. 10시쯤 서윤은 거실 한쪽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세팅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올려 카메라로 쓰고 노트북에서 발표 자료를 띄웠습니다. 마이크도 연결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서유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서유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서윤의 상반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만 프레임에 잡혔습니다. 발표가 3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프레임 밖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방 쪽이었습니다. 어머님, 빨래 개야죠.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순간 발표를 멈추고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녹화 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서윤이 말하는 동안에도 복도 쪽에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점심 준비도 하셔야죠. 엄마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점심 준비를 할머니가 한다고요? 서윤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편히 쉬셔야 하는데. 그리고 엄마 목소리가 왜 저렇게 차갑죠? 서윤은 발표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녹화를 멈추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잘 찍혔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다듬고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깔았습니다. 편집하다가 서윤은 헤드폰을 끼고 소리를 키웠습니다. 발표 음량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중간중간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레임 밖에서 녹음된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그 부분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소리를 최대로 키웠습니다. 어머님, 빨래 개하죠? 엄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목소리는 평소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명령하듯 말하는 투였습니다. 조금 더 재생했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점심 준비도 하셔야죠. 그리고 제 작은 대답 소리. 알았어. 제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왜 저렇게 말하죠? 서윤은 파일을 저장하고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봤습니다.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빨래를 개고 계셨습니다. 빨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서윤아, 학교 안 갔니? 오늘 쉬는 날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할머니가 할 일이라는 거야.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만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윤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식탁에 국과 반찬이 놓였습니다. 엄마가 차린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서윤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스마트폰을 보며 자연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떠먹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너무 싱거웠습니다. 반찬도 간이 안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서둘러 만드셔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점심 만드셨어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하시겠대. 심심하시니까 뭐라도 하시는 게 좋대. 그래도 할머니 편히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서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원하셔서 하시는 거야. 어른 일에 간섭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서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뭔가 기록해야 할 것 같았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적기 시작했습니다. 7월 16일 화요일. 엄마가 할머니한테 차갑게 말하는 거 녹음됨. 할머니가 빨래 개고 점심 준비하심. 얼굴 많이 피곤해 보임. 서윤은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서윤은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습니다. 이웃집 오금자 할머니였어요. 손에 반찬통을 들고 계셨습니다. 혜진 씨, 나물 좀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시어머님께 드리라고요. 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현관문을 반쯤 막고 섰습니다. 아,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괜찮아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엄마는 반찬통을 받고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오할머니는 복도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갔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오할머니를 집으로 들이고 차라도 한 잔 대접했을 텐데요. 서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빨래를 다시 개고 계셨어요. 서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추가로 적었습니다. 오후 3시 오할머니가 방문했는데 엄마가 할머니 주무신다고 거짓말하고 빨리 돌려보냄. 실제로 할머니는 안 주무시고 빨래 개고 계심. 서유는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나씩 이상한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녁 6시쯤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우리 팀이 상 받았어. 우와, 진짜요? 축하해요, 아빠. 서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도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분위기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저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아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좀 드셔야죠. 건강하셔야 하는데. 아빠는 제 그릇에 반찬을 더 놓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식사 후 아빠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 제 지친 얼굴, 거짓말로 이웃을 돌려보낸 일,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저. 서유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다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고. 서유는 메모앱 맨 위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할머니 관찰일지. 그리고 다음 날짜를 적어뒀습니다. 내일부터 더 자세히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뒤 민섭에게 급한 출장이 생겼습니다. 대구에 있는 거래처에 문제가 생겨 이틀간 내려가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민섭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어머니, 불편하신 거 있으면 혜진이한테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저는 아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섭이 현관문을 나서자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유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서유는 방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을 켜두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실 책장 뒤편에 살짝 세워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혜진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약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필요 없죠? 알아서 드시면 돼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점심을 안 주는 거냐?
냉장고에 김치 있잖아요. 물이랑 드시면 되죠. 저는 외출해야 해서요.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진은 곧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말 김치와 물만 있었습니다. 반찬도 밥도 없었습니다. 저는 김치 몇 조각을 꺼내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배가 허전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엔 할머니가 혼자 계셨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책장 뒤편에 숨겨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가서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11시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필요 없죠? 알아서 드시면 돼요. 엄마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점심을 주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냉장고 여는 소리, 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을 적었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점심 거르게 함. 서윤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자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점심 드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손녀를 봤습니다. 먹었지 뭐.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윤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와 물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드시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사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쯤 끝이 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해시태그 4챕터 손녀의 증거 수집. 저녁 6시쯤 혜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샐러드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그릇은 다른 그릇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반 공기도 안 되는 밥이었습니다. 서윤은 그걸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태연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작은 그릇의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금방 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달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혜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제가 피곤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윤은 몰래 스마트폰을 들고 부엌 입구에 섰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후 하는 소리가 녹음에 잡혔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저장했습니다. 7월 19일 저녁, 설거지 시킴. 할머니 숨소리 거침.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는데 이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거실과 복도 사이에 깔린 카펫 한쪽 끝이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평했는데요. 서윤은 카펫을 자세히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은 높이였습니다. 서윤은 스마트폰으로 카펫을 사진 찍었습니다. 아침 9시쯤 혜진이 저에게 무거운 유리그릇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부엌에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릇엔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발이 카펫에 걸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저는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랑! 소리와 함께 저도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서유는 방에서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깨진 유리 조각과 과일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유는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제 손등에 피가 났습니다. 유리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팔 위쪽에도 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벽 모서리에 부딪힌 자리였습니다. 혜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알아서 치우세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친 할머니에게 치우라고요? 엄마, 할머니 다치셨잖아요. 괜찮아. 약 바르면 돼. 어머님, 유리 조심해서 치우세요.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유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약을 가져왔습니다.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손등의 상처와 팔의 멍을 스마트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 찍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카펫이 접혀 있었잖아요. 그거에 걸리신 거예요. 서윤은 접힌 카펫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제가 넘어지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방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습니다. 엄마가 외출복을 입고 현관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걸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차량이 출차되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차를 몰고 어디 가신 겁니다. 왜요? 무슨 일 때문에? 서윤은 스마트폰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고 적었습니다. 7월 20일 새벽 1시 15분. 엄마 외출. 차량 출차 안내방송 들림. 서윤은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차였습니다. 엄마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윤은 침대로 돌아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들, 시간 기록.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들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윤은 방에서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제 찍은 제 상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손등에 긁힌 자국, 팔의 멍. 서윤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상처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넘어지셨어요. 그런데 상처 위치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윤은 넘어지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면 무릎과 손바닥을 먼저 짚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보호하려고요. 그런데 사진 속 할머니의 상처는 손등과 팔 위쪽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에 상처가 났다는 건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팔 위쪽의 멍도 이상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벽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옆으로 완전히 쓰러졌다면 그렇게 높은 곳에 부딪힐 수 없었어요.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 같았습니다. 카펫을 접어두고 무거운 그릇을 들게 하고 그렇게 넘어지도록 만든 거죠. 꿈인 거네. 서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일부러 카펫을 접어두고 무거운 그릇을 들게 한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지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진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 걸까요?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간 엄마, 차량 출차 안내방송.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까요? 아빠 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주차 중에도 녹화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어디 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요. 하지만 블랙박스를 몰래 보는 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니까요. 서유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야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등의 상처, 팔의 멍, 힘없는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차가운 눈빛.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할머니를 지키려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후 2시쯤 엄마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1시간쯤 걸린다고 했습니다. 서유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빠 차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가끔 주차장에서 깜빡하고 안 잠그곤 했습니다. 서유는 운전석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는 룸미러 옆에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이 있었습니다. 서유는 블랙박스 메뉴를 눌렀습니다. 저장된 영상 목록이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유는 어제 날짜를 찾았습니다. 7월 20일 파일들이 시간대별로 나열돼 있었습니다. 서유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의 파일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엔 어두운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화면 오른쪽 위에 표시됐습니다. 새벽 1시 10분.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습니다. 1시 15분쯤 화면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앞 유리를 통해 도로를 찍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20분. 차가 어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차에서 내려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와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이었습니다. 서유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요? 엄마가 새벽에 남자를 태웠어요. 남자의 얼굴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다르고 체형도 달랐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서유는 계속 재생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달렸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노래방, 편의점, 식당. 그리고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입구에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호텔이었습니다. 서유는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간판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서유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남자를 태워 호텔로 갔습니다.
새벽 2시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유는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차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끊겼습니다. 주차하면서 블랙박스가 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였습니다. 차가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같은 남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아까 그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유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불륜을 저지른 걸까요? 새벽에 남자를 만나 호텔에 간 거니까요. 서유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장면들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차에 타는 남자, 호텔 간판, 시간 표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녹화를 마치고 서유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타임코드를 적었습니다. 7월 20일 새벽 1시 15분, 엄마 출발. 1시 20분, 모르는 남자 탑승. 2시, 그랜드 호텔 도착. 4시, 남자 하차 후 귀가. 서유는 영상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였습니다. 파일이 업로드되는 동안 서유는 차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돈을 요구한 걸까요? 입막음 돈이요? 그리고 할머니가 거절하자 학대를 시작한 거예요. 서유는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밤 엄마가 할머니 방에서 나오며 화난 목소리로 전화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할게요라는 말.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서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요구한 돈. 불륜 스캔들을 막으려고 필요한 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주지 않자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한 거였습니다.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엄마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서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녹음 파일, 사진,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아빠가 출장해서 돌아오면 보여드려야 합니다. 할머니를 지켜야 합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민섭이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혜진이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요. 어서 씻고 와요. 민섭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민섭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얼굴이 이틀 사이 더 야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괜찮으셨어요? 그래,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민섭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나이 들면 그렇지 뭐. 민섭은 불안했지만 혜진이 잘 챙겼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식사 후 8시쯤이었습니다. 혜진이 빨간색 병을 들고 왔습니다. 홍삼음료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건강에 좋으니까요. 혜진은 제게 병을 건넸습니다. 민섭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서유는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병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다 드셔야 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모금까지 마셨습니다. 혜진은 빈 병을 가져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후우하는 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민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대로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민섭은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습니다. 여보, 119 불러. 민섭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서윤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네, 여기 주소는. 혜진이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민섭은 제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민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민섭과 서윤이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혜진도 뒤따라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서윤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손녀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민섭은 저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저를 옮겼습니다. 응급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섭과 서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혜진은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실까요? 민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윤은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서윤은 아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마신 홍삼음료. 그 안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서윤은 엄마를 슬쩍 봤습니다. 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일단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의사는 민섭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윤도 따라갔습니다. 혜진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최근에 몸무게가 많이 빠지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민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출장 갔다 오니까 확실히 더 야위신 것 같았어요. 의사는 차트를 봤습니다. 지난번 병원 기록을 보니까 한 달 전에는 55kg이셨는데 오늘 재니까 45kg이시더라고요. 한 달 만에 10kg이 빠지셨어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민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영양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섭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10kg이요? 한 달 만에요. 서유는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정태민 의사였습니다. 저를 처음 진찰했던 그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민섭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괜찮으신 거죠? 정 의사는 차트를 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오셨고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따로 이야기할까요? 정 의사는 민섭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서윤도 아빠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복도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실. 정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책상에 펼쳤습니다. 환자분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민섭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면제요? 어머니가 수면제를 드셨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양입니다. 일반적인 복용량보다 훨씬 많아요. 스스로 이 정도를 드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만에 10kg이 빠지셨어요. 이건 정상적인 체중 감소가 아닙니다. 영양 상태로 나빠진 겁니다.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고 과도한 신체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섭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 의사는 민섭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분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무너진 상태입니다. 민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내가 잘 챙긴다고 했고 저는 믿었어요. 보호자님, 혈액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은 단순히 잠을 못 자서 드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서윤은 옆에서 아빠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민섭은 딸을 봤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서윤아? 서윤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요. 아빠, 이거 봐주세요. 서윤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필요 없죠? 알아서 드시면 돼요.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섭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혜진이 목소리잖아. 네, 아빠. 아빠가 출장 간 날이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점심을 안 줬어요. 민섭은 스마트폰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파일을 서윤이 재생했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점심 준비도 하셔야죠. 또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명령하듯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지친 대답. 알았어. 민섭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윤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냉장고 안 사진이었습니다. 김치와 물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7월 19일 오후 3시. 이날 할머니가 드신 게 김치밖에 없었어요. 서유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손등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팔의 멍이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넘어지셨을 때예요. 엄마가 카펫을 접어놨어요. 그리고 무거운 그릇을 들게 했고요. 민섭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상처가 생생했습니다. 민섭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유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이것도 다 기록했어요. 시간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민섭은 메모를 읽었습니다. 7월 16일부터 시작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엄마의 폭언, 제가 하신 집안일, 부족한 식사, 가짜 낙상 정황.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걸 내가 다 기록한 거니? 네, 아빠. 뭔가 이상해서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민섭은 딸을 안았습니다. 서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걸 몰랐을 겁니다. 민섭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더 있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건 보시면 충격 받으실 거예요. 서윤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혜진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15분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차가 어느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한 남자가 나와 차에 탔습니다. 민섭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지? 모르겠어요, 아빠. 저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차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호텔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랜드 호텔.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민섭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새벽에 남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할머니한테 돈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2천만 원이요. 민섭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제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 거절당하자 저를 학대했다는 것. 모든 게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정 의사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민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그 말에 민섭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막아야 했습니다. 민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혜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섭은 아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나 좀 봅시다. 민섭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섭은 혜진을 빈 상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서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뭘 한 거요? 민섭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머님을 잘 모셨어요. 잘 모셨다고? 민섭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진이 움찔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한 달 만에
10kg이나 빠지셨어? 왜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 대체 뭘 한 거야?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님이 원래 허약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민섭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선? 그럼 이건 뭐야? 민섭은 서윤에게서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필요 없죠? 알아서 드시면 돼요.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당신 목소리 아니야? 어머니한테 밥도 안 주고. 민섭은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혜진이 명령하듯 말하는 목소리, 제 지친 대답.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이건 녹음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혜진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섭은 다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냉장고 사진이었습니다. 김치와 물만 있는 사진. 이것도 잘못 찍힌 거야? 어머니가 이것만 드셨다는데.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섭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 사진, 팔의 멍진, 그리고 서윤이 기록한 메모. 7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서윤이가 다 기록했어. 당신이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전부. 혜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섭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벽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혜진이 차에 타는 모습, 남자를 태우는 장면, 호텔로 향하는 장면.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 새벽 1시에 남자를 만나러 간 거, 호텔에 간 거. 이게 다 뭐야? 혜진은 화면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건 불륜이지. 그리고 어머니한테 돈 요구했지. 2천만 원. 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섭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를요. 한참 후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미안? 그게 끝이야? 민섭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이 잘못됐어요. 제가 실수를 했고 그게 들통났어요. 돈을 요구받았어요. 2천만 원이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렸는데 거절당했죠. 그래서 학대한 거야?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2천만 원만 됐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 말에 민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어머니 탓을 해? 혜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처음엔 그냥 좀 불편하게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대로 변한 거겠지. 밥도 안 주고 일 시키고 홍삼에 약 타서 먹이고. 그게 당신이 한 짓이야.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민섭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카펫 접어놓고 무거운 그릇 들게 한 것도 당신이지. 어머니 넘어뜨리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 당신 믿고 맡겼는데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서윤은 아빠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섭은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노인 학대건입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용서하실 수 있는지가 문제지. 그리고 법이 판단할 거야. 민섭은 차갑게 말하고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민섭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를 보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정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민섭은 혜진을 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서윤이 뒤따랐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민섭은 제 병실로 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민섭은 제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민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민섭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요. 민섭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얼굴을 제 손등에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이며 뭐며 핑계대고 어머니를 제대로 안 봤어요. 아내한테만 맡기고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이제 제가 지킬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민섭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서윤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섭은 병실 의자에 앉아 저를 지켰습니다. 서윤은 아빠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코를 덮고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게 조금 편해졌습니다. 민섭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병실 앞에 섰습니다. 민섭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저입니다. 민섭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당한 학대, 며느리의 불륜, 돈 요구와 거절, 그리고 서윤이 모은 모든 증거들. 경찰은 서윤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충분하네요. 가해자는 어디 계십니까? 병원 1층 로비에 있을 겁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갔습니다. 민섭은 복도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로비에서 혜진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혜진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함께 병원을 나갔습니다. 민섭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렸고 딸을 낳았고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민섭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잠들어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의자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민섭은 서윤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복도 간이 침대로 옮겼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서윤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민섭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할머니 구해줘서 고마워. 민섭은 다시 병실로 들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민섭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가족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 이제부터는 자신이 직접 돌보겠다는 것. 민섭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약속드립니다. 저는 잠결에 아들의 손을 쥐었습니다.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어머니를 회복시키고 딸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가족을 새롭게 세우는 일. 그 모든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민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제 숨소리만 고르게 들렸습니다. 민섭은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잠들지 않고 제 옆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양제를 맞고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민섭과 서유는 매일 병원에 들렀습니다. 혜진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인 학대, 약물 투여, 상해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섭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얼굴빛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죽만 드시다가 점차 밥을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의사는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만 가시면 퇴원하실 수 있어요. 민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유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곧 집에 가요. 그래, 우리 서유나.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형사였습니다. 윤말자 할머니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해 진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섭과 서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형사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박혜진 씨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간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돈을 요구했고 제가 거절한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아침 식사를 주지 않았던 것, 하루 종일 집안일을 시켰던 것, 밤마다 이상한 약을 먹였던 것, 일부러 넘어지게 만든 것. 저는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섭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형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무슨 일인지 제대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사 결과 박혜진 씨가 불륜 관계에 있었고 협박을 받아 입막음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섭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사는 서윤을 봤습니다. 손녀분이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모두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혜진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섭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약물 투여 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은 재판부가 결정하겠지만 최소 징역형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셔서 진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녀분, 정말 대단합니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해냈어요. 서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섭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섭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몰랐어. 혜진이가 너무 교묘하게 숨겼으니까. 하지만 제가 집에 더 신경 썼더라면, 어머니를 더 자주 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잖니. 그걸로 됐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증거를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할머니를 구했어.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서윤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증거를 모아야 아빠가 믿으실 것 같았어요. 저는 손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섭도 딸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민섭이 선임한 변호사였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학대 행위가 명백하므로 재판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민섭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양육권은 어떻게 됩니까? 서윤 양이 만 14세이므로 본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살고 싶은지 법원이 물을 겁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랑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은 아버지가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범죄 행위가 있었으니까요. 민섭은 안도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민섭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민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10년.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서윤을 낳았을 때의 기쁨, 가족 여행을 갔던 추억들.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학대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민섭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이자 아들로서 어떻게 가족을 지킬까? 어느 날 오후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혜진 씨 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민섭은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서윤도 함께 갔습니다. 검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이시죠? 앉으세요. 민섭과 서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혜진 씨 사건, 증거가 매우 명확합니다. 특히 손녀분이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검사는 서윤을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 증거들이 없었다면 입증이 어려웠을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로 학대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고 사진으로 상해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불륜 사실과 금전 요구의 동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로 약물 투여가 확인됐습니다. 민섭이 물었습니다. 구형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검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약물투여. 이 세 가지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초범이고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범행이 상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 구형할 것 같습니다. 민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실을 나오며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감옥에 가는 거예요? 민섭은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윤의 눈에 혼란이 보였습니다. 그래, 서윤아. 엄마가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엄마를 미워해야 하나요? 민섭은 멈춰서서 딸을 안았습니다. 미워할 필요는 없어. 엄마는 엄마야. 다만 엄마가 한 행동은 잘못된 거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지. 서윤은 아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고발한 건가요? 아니야. 넌 할머니를 지킨 거야. 그건 다른 거란다. 민섭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침묵하는 건 때로는 더 나쁜 거란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서윤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서윤이 힘들었지? 저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너무 나쁜 짓 한 건 아니죠? 저는 손녀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한 일은 정말 용감한 일이야.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하지만 엄마가, 혜진이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넌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서윤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섭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너무 큰 짐을 진 것 같았습니다. 1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그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지금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민섭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딸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겠다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섭이 밖에서 사온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맛있다.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민섭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고맙다, 민섭아.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8월 초였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민섭은 저를 휠체어에 모시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햇빛을 받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구나. 그러게요,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뒷좌석에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섭이 저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둘러봤습니다. 카펫이 없어진 복도, 새로 달린 손잡이, 정돈된 거실.
모든 게 안전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서봐, 집이 많이 달라졌구나. 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민섭은 저를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가의 국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네, 어머니.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민섭은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고맙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민섭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매일 기록할 거예요. 식사 시간, 드신 양, 약 복용 시간, 수면 시간. 전부요. 민섭은 체크리스트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6시 30분, 밥 한 공기. 그리고 어머니, 이제 제가 출장을 줄일 거예요. 회사에 말했어요. 어머니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민섭아, 내 일도 중요한데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봉사활동도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봤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기억하시죠? 잘 먹고, 잘 자고, 무리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돼요. 알았다. 잘 지킬게. 서윤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매일 학교 끝나면 같이 산책해요. 의사 선생님이 가벼운 운동은 좋대요. 우리 서윤이 고맙다. 그날 밤 저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민섭이 준비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약도 제때 먹었습니다. 오후엔 서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엔 가족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차곡차곡 채워졌습니다. 식사 3끼, 약 복용, 8시간 수면. 모든 게 규칙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제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웃음도 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이웃 오금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말자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좋아졌어요. 두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웃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민섭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은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쉬며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킨다. 서윤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다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지키겠다는 다짐, 가족을 지키겠다는 다짐, 착한 사람이 부재하지 않도록 항상 눈 뜨고 있겠다는 다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정태민 의사가 저를 진찰했습니다. 체중이 3kg 늘었네요. 좋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이고요. 정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분들이 정말 잘 돌보시는 게 보입니다. 이대로만 지내시면 상태가 더 좋아질 겁니다. 민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오며 민섭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강하셔서 이겨내신 거예요. 그날 오후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이혼 조정 날짜였습니다. 민섭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이혼 재판 날짜야.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섭은 딸을 안았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우리는 잘 될 거야.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어요? 민섭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면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조정 날이 왔습니다. 민섭은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조정실에서 혜진을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야윈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는 합의하신 것으로 압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를 조정하겠습니다. 민섭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청구인인 남편이 갖기를 원합니다. 자녀도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청구인도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절한 면접교섭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민섭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조정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혜진이 민섭을 불렀습니다. 민섭 씨. 민섭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서윤이한테, 당신한테. 민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서윤이한테는 제가 여전히 엄마라는 것만 알려주세요. 민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실망했을 뿐이에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민섭은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섭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났어요. 한 달 후에 최종 확정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섭아,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벌을 받을 거고.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민섭은 딸을 안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우리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돼.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체중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섭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저를 돌봤습니다. 출장도 최소화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방과 후 저와 산책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섭이 만든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올라왔습니다. 아빠,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 어머니, 맛있으세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또 떴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섭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오할머니 생신이래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야지. 서윤아, 너도 같이 가자. 네,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섭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고맙다는 생각. 민섭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약속드립니다. 알아. 넌 좋은 아들이야. 아니에요. 제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섭아,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 중요한 건 깨닫고 변화하는 거지. 넌 그걸 해냈어. 민섭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뭐 해요? 서윤아, 이리 와. 저는 손녀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이 가장 행복해. 민섭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리 셋이 함께 있으니까요. 서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민섭은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딸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서윤은 배웠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를. 밤이 왔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민섭은 서재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식사, 약, 수면. 모든 게 제자리였습니다. 서윤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 관찰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할머니가 웃으셨다. 아빠가 만든 저녁이 맛있었다. 우리는 행복하다. 서윤은 일기를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도 세 사람은 함께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서윤이 보여준 용기가 저를 구했습니다. 민섭의 뒤늦은 각성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착함은 공허할 뿐입니다. 이제 이 가족은 압니다. 함께 있다는 것의 의미를, 서로를 지킨다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부당함 앞에서 용기를 낸다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별이 빛났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